요즘 최근에 제가 컨설팅 또는 고객들의 과 미팅을 하게 되면 MSA로 추진을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실제 이제 만나서 요구하시는 게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어떤 기술 요청이나 또는 어떤 방법론으로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컨설팅을 하신 분들도 실제 컨설팅을 했는데 그러면 실무적인 어떤 구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도메인별로 빅데이터 부분이나 제조 부분이나 사례별로 다룰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MSA로 많은 개발을 하고 사례도 많고 이미 활성화 단계, 성숙 단계에 와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환경에서는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번 세션이 그런 분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MSA 사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어떤 식으로 돼야지 현대화가 되는지 잠깐 살펴보시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방법과 그에 따른 구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과거부터 나온 용어죠. 아주 오래됐고요. 근데 가트너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트렌드 중에 하나로 또 선정을 했어요.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최적화된 어떤 데브옵스, CI/CD,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이러한 기반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이를 자동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라고 보고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설계를 할 때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설계를 좀 해달라. 그래서 탄력적이고 통합적인 개발 아키텍처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접근을 하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컨테이너를 통해서 효율성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CI/CD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관리의 서비스 확장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많은 이점들이 있죠. 하지만 그 이점을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용 효율성, 관리 효율성, 어떤 빠른 개발과 탄력적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의 어떤 이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탄력적이고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해야 되고, 또한 그에 따른 조직과 또 문화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위해서 어떤 고객들은 니즈,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주게 되고요.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만들다 보니 하나의 아키텍처가 필요했고, 그에 따른 그 비즈니스 요구 충족을 위한 아키텍처로서 어떤 API, REST API를 통하고 또 수평적 확장이 되고, 카프카 같은 비동기 메시징 서비스를 써서 큐를 사용해서 기능들을 분리하고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됐고, 그러한 아키텍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가트너에서 이렇게 올해도 선정한 이유는 그동안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왔어요. 하지만 올해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에 처음에 VM으로 옮겼다가 그리고 컨테이너로 옮겼다가 리호스팅 했다가 많은 절차를 밟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어떤 자동화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리아키텍트 하자, 재설계하고 이번엔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아이엔소프트는 실은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이파스 공급업체로서 클라우드에서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테스트, 배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미디어 툴뿐만 아니라 서버 및 데이터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역량을 보유한 아이엔소프트와 함께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MSA 구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잠깐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구하는 부분과 대동소이하죠. 타임 투 마켓 확보와 어차피 비용 절감을 위한 목표로 하는데, 보시면은 차이점이 CNA를 포함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MSA와 DevOp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리스가 하나가 추가됐고요. CNA는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죠. 그럼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혁신의 가속화, 타임 투 마켓 속도의 30%를 증가할 수 있고, 또한 개발 테스트 인프라 비용이라든가 운영 인프라 비용의 4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레거시 서비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또 플랫폼 인프라, 내부 아키텍처 및 기능을 고도화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소유 기술이 CNA와 마이크로 서비스, DevOps, CI/CD 서버리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를 위한 3요소가 과거에는 서버리스 모델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서버리스 환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서버리스가 일반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3요소로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는 MSA와 DevOps, 그리고 서버리스 기반을 3대 요소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서버리스만 보면 서버 관리가 일단 불필요하고 트래픽에 따라 자동 확장할 수 있고, 저건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실행 비용만큼만 지불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MSA를 개발을 할 때, 1세대 개발할 때 우리는 스프링 부트 개발할 때 서비스 탐색을 위해서 유레카 서버를 세팅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어노테이션을 주입을 해서 서비스 탐색할 수 있게 서비스 스코프를 구현을 했죠. 그 이후에 쿠버네티스와 사이트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스티오가 나오고, 그리고 서비스가 나오면서 각 MSA는 지금 현재 4.0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과연 5.0에는 어떤 게 올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뭐 서버리스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또는 로코드와 같은 어떤 조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MSA는 크게 내부 아키텍처와 외부 아키텍처로 분리를 하고요. 내부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비즈니스 로직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아키텍처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우터 아키텍처는 모니터링과 운영, 즉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아키텍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후반부는 이 아우터 아키텍처보다는 이너 아키텍처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MSA 특징이 민첩성과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실은 MSA도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점, 즉 DB가 분산이 돼 있고, 또 HTTP의 어떤 한계성, 레스트로 주고받는, 또 로그의 분산 부분, 또 통합 부분, 모니터링 부분, 또 어떤 오류의 추적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물론 MSA의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따른 그런 장점을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특징들, 어떤 메시징, 모니터링, 디플로이먼트 이런 것들은 실은 MSA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을 또한 보완하면서 발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리스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서버리스는 함수가 서비스의 기본 배포 및 확장 단위가 되고요. 또 어떤 그 컨테이너의 의존성을 제거하자라는 거지만 컨테이너를 없애자는 건 아니고요. 서버리스 자체는 어떤 그 컨테이너 기반의 MSA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서버리스 선언문에서는 가상 서버나 컨테이너도 여전히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어떤 서버리스 기능으로 지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구현할 때는 역시 아직까지 컨테이너에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버리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필요할 때 함수만 호출할 수 있고, 또 인프라 관리 자체가 불필요하고, 오토 스케일링을 우리가 그런 펑션을 제공하는 데서 노력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디버깅, 테스팅 부분의 불편함이라든가 로컬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들의 어떤 단점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버리스는 실은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펑션 코드를 강제로 주입하게 되고 그 코드를 주입하게 되면 우리가 컨테이너는 어디든 도커 컨테이너는 어디든 떠야 되는데 벤더가 바뀌게 되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K네이티브나 코커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K네이티브는 구글에서 개발을 했는데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실행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커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자바 최적화를 위한, 자바가 느리죠. 노드나 고랭이나 그런 것보다 실제 실행을 해보면 느린 게 감이 오죠. 메모리 역시 많이 차지하죠. 노드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한 메모리 소량으로도 아주 빠른 처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바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해보자라는 게 코커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코커스는 반면에 또 다양한 파스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작성하기 위한 자바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네이티브는 그래서 기존 서버리스가 펑션에 코드를 주입을 했다면 K네이티브는 컨테이너를 띄워서 그 컨테이너에 HTTP 포트를 변경을 해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컨테이너가 떠서 차지는 호출할 때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꽤 오래전에 5년 전 이전에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브옵스로 문화를 가져야 된다. 데브옵스 조직화가 돼야 된다라고 언제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녔죠. 그러나 실제 사실상의 그 국내에서 데브옵스 문화가 정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물론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설명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조직 또는 어떤 도메인, 제조든 공공이든 일반 업체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직 문화도 역시 다르다고 봅니다. 단지 거기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런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또 개발과 운영의 사일로를 해소하고 또 어떤 개발 요건상에서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배포와 지속적인 어떤 테스팅이 자동화가 되고 또 운영을 할 때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서 서비스 지표 및 성능 테스트 지표 또 성능 테스트 방법, 자동화, 보안 위험에 대한 완화 부분, 장애 추적을 쉽게 하고 복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품질 보증 방법이 또한 제공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브옵스 환경을 보면 우리가 코드를 개발하고 어떤 테스트하고 릴리즈하고 배포하는 단계에서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들을 조합을 해서 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문화 플러스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적당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컨테이너 기반과 클라우드를 활용을 한다면 기존에 걸렸던 몇 달 또는 몇 주 걸렸던 거를 하루 또는 일주 내에, 수주 내에 배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브옵스 환경에서 그런 툴과 환경을 제공한다면 자, 이제 MSA를 개발을 해야 될 텐데 MSA를 보통 이제 어떤 수준에서 어디까지 개발해야 되는지가 상당한 논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MSA 성숙도 레벨을 보면 서비스 독립성과 데이터 분리성 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수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레벨로 구분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백엔드 부분은 분리를 했지만 DB는 통합을 간다든지 또는 아예 어떤 업무는 통합을 해주고 어떤 업무는 분할을 하고 또 그 기준 또는 초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분리 단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는 건 논리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서비스 분해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는 3레벨로 구축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 4레벨의 형태로 많이 개발을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서비스 분리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비스 분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운디드 컨텍스트 기반의 분리 방법하고 비즈니스 능력에 따른 분리, 조직에 따른 분리인데 바운디드 컨텍스트 분리 방법은 어떤 관심사 또는 거기 도메인에 속해 있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그 도메인을 분리를 합니다. 코어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을 분리를 한 디자인이고요. 또 비즈니스 능력에 따른 거는 어떤 비즈니스 입장에서 R&R이 명확하고 어떤 영역이 명확할 때 주문 영역과 배송 영역이 명확할 때 상호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조직에 따른 분리는 어떤 팀 내지 부서로 부서하는 역할에 따라서 또 서비스를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떤 분리를 했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방법론으로 애자일 방법론을 많이 쓰고 마이크로 서비스 도출을 했다면 프로덕트 백로그를 도출하고 유저 스토리를 작성해서 액티비티별 세부 타스크를 정의하고 또 서비스 스펙을 REST API나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펙을 정의하겠죠. 세부적 마이크로 서비스 명세화를 하고 또 그런 정의된 부분들을 개발을 위한 스프린트 구체화해서 스프린트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애자일 절차를 조금 더 보면 스크럼 팀을 구성하고 프로덕트 백로그를 작성하고 또 릴리즈 계획을 작성하고 이 스토리 포인트 일감을 작성하는 거죠. 그 일감에 따른 어떤 기간을 작성하고 그리고 스프린트 플랜을 스프린트 주기나 스프린트 일정 세부 계획안을 계획하게 됩니다. 스크럼 미팅을 통해서 추진하고 또 일 스크럼 미팅이나 뭐 진행하겠죠. 그래서 후에 스프린트 리뷰 또는 회고 이후에 성능, 성과 측정 결과까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은 스프린트 애자일 방법으로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프린트 0이 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스프린트 0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프린트 1부터가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면 스프린트 1과 2 계속 힘든 상태가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은 스프린트 0에서 어떤 오리엔테이션 또는 스크럼 팀 구성, 어떤 비전의 공유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2, 3에서도 좀 힘든 상황인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부 아키텍처 정의, 외부 아키텍처 정의 분리를 해서 어떻게 갈 건지 릴리즈 플레이닝에서 어떻게 데브옵스 환경을 가져가고 테스팅과 또 클라우드와 CI/CD, CD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명확하게 스프린트 0에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백엔드에 대한 구현은 어떻게 하고 실은 스프린트 0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다음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이벤트 스토밍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잡아서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거기에 따른 그 도메인의 전문가, 개발 전문가가 모여서 어떤 워크숍 형태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오히려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UML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UML 언어를 알아야 됐죠. 하지만은 요즘은 또 애자일 기법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좀 처음에 할 때는 좀 서툴렀고 처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희 세대는.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 특별을 위한 이벤트 스토밍 과정은 먼저 모든 그 도메인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정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어서 발생하는 방해와 액션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커맨드를 도출하고 커맨드를 발생시키는 주체인 액터와 그 액터의 역할을 정의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 엔티티를 추출해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도출하고 그 컨텍스트 간의 릴레이션을 설정하는 작업의 절차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MSA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장점이 있고 하지만 많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또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주요 패턴들이 있고요. 그 주요 패턴들이 어떤 꼭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너 아키텍처, 외부 아키텍처를 분리를 했는데요. 이너 아키텍처 중에
이 헥사고널 아키텍처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포트 및 어댑터 아키텍처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부 서비스 간에는 포트로, 또 내부 서비스와 내부 서비스를 외부로 줄 때도 포트로 주고, 또 외부와 인터페이스를 가질 때는 어댑터를 통해서 DB는 뭐 JPA 어댑터를 쓴다든지, 또는 메시징은 Q 어댑터를 쓴다든지, 이런 어댑터와 포트 어댑터를 분리를 해서 통신을 인터페이스 하자라는 거고요. 뭐 오른쪽에 실은 그 폴더 구조가 있는데, 폴더 구조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우터 아키텍처는 실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너 아키텍처가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들어갈 텐데, 실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존의 자바다 생각하면 스프링 부트를 개발하는 자바 개발자에게 스프링 부트를 개발을 시켜보면 러닝 커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러닝 커브가 길지 않은데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API 게이트웨이나 서비스 메시 또는 CI/CD 뭐 이런 부분들의 개념적인 접근에서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개발 도커 컨테이너에 도커를 주고 도커 컨테이너 개발만 했을 때 러닝 커브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실제 처음 개발해보는. 그래서 이너 아키텍처보다는 아우터 아키텍처에 궁금점이 많은 개발자들이 실제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저는 교육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기능을 시간이 해결해주고 점차 교육을 통해서 아우터 아키텍처까지 실력을 늘려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MSA,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성능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이 성능을 위해서는 비동기 방식의 펍섭 통신을 해야 된다. 즉 뭐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메시지 교환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또 레이트 리미팅, 그러니까 호출 횟수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또 CQRS 패턴을 통해서 명령과 조회, 리드와 라이트의 DB를 분리하는 형태, 그다음 데이터 캐싱과 어떤 페이지 렌더링 방식은 또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방식을 써야 한다는 성능에서 고려할 부분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실은 이제 그 크리티컬한 업무를 개발할 때는 트랜잭션 실패 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실패 시에 우리가 이제 그 보상 트랜잭션을 실행하게 되는데, 실은 보상 트랜잭션을 잘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보상 트랜잭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우선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실행을 하는 형태가 돼야 되고요. 방식으로는 백워드 리커버리, 포워드 리커버리 방식으로 구분이 되고, 그다음 실패 시 롤백을 처리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무시하고 재시도 할 수 있게 해주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 트랜잭션 구현 패턴으로는 사과 패턴이 있는데요. 크레오그래피 패턴, 사과 패턴이 있고 오케스트레이션 사과 패턴이 있습니다. 크레오그래피 패턴, 사과 패턴은 각각의 이벤트를 구독을 하고요. 오케스트레이션은 중앙에서 전체를 통제하는 형태의 방식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도메인 간 종속성이 낮아진다거나 롤백 관리 상태가 오케스트레이션은 더 쉽다거나 하겠지만, 또 단점 역시 과도한 어떤 중앙으로 인한 서비스 구현이 복잡해질 수 있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프론트엔드를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역시. 근데 프론트엔드 부분이 실제 구현을 하다 보면 백엔드보다는 프론트엔드 구현 시간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코딩 시간을 고려해 보면. 그래서 프론트엔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리액트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Vue.js가 최근에 많은 사용자가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고는 있습니다. 실은 러닝 커브를 실제로 보면 Vue.js가 가장 낮죠. 앵귤러가 가장 높고, 실제로 최근에 제가 그 리액트는 한번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리액트는 코딩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리액트에 대한 교육을 받고, 뷰가 더 쉽다, 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리액트와 뷰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또한 그 큰 사이트에서 뷰로 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적인 한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리액트로 해야 되냐, 뷰로 해야 되냐 하는 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JSX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여 자바스크립트만을 사용해서 UI 로직과 도움을 구현하는 형태고요. 뷰는 근데 이제 HTML과 CS가 코드가 분리되어 있죠. 뭐 이제 그 장점으로는 다양한 이벤트 핸들링과 용이하고 뭐 다양한 플랫폼 개발이 가능한 형태이고, 뷰 같은 경우는 역시 또한 재사용성 또는 뭐 갖다 쓰는 형태가 상당히 편리해서 가시성과 생산성이 실제로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어떤 코드 작성 패턴이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상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편하기 때문에 가용성과 생산성이 리액트보다는 제 경험상입니다. 좀 높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이 이렇게 다 됐고 프론트엔드까지 개발이 됐으면 보통 이제 성능 테스트, 그 다음에 기능 테스트, 정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로 많이 제공을 하죠. 실제 이제 오픈소스로 저 역시 전체를 오픈소스로만 구현해 달라는 그런 사이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까지 성능 테스트와 기능 테스트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포스트맨이나 뭐 기능 테스트 부분들이 지원하는 아이디 여기는 없지만 셀레니움 아이디도 있고, 또 보아 테스트로는 JMeter를 많이 쓰고 있죠. 다음으로 구현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코드화하는 사업을 저희 회사에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요. 규모는 전체적으로 화면 개발이 약 3,000번 이상이 되고 API는 약 2,600개, 좀 큰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AWS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을 했고, MSA 및 카프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CI/CD 환경에 데브옵스 기술 적용을 했고요. 클린 아키텍처,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고, 또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협업 툴로는 뭐 쉐어포인트나 컨플런스, 지라, 빗버킷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환경은 AWS의 프론트 오피스,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백오피스군을 작성을 했고요. 양쪽에 OCP, 오픈시프트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올렸고, AWS 로사를 사용을 했죠. 실제 보면 그래서 AWS에는 프론트엔드 서비스,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에 구현을 해서 AWS VPN을 구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프라 관리, 인프라이저 서비스는 뉴타닉스를 사용을 했고요. 뉴타닉스 위에 VM과 OCP,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컨테이너를 올려서 구축을 했죠. 여기 보면 서비스 메쉬와 K네이티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CI/CD 환경 구성을 좀 보시면, CI/CD는 그 뉴타닉스의 VM을 배포하고 OCP의 컨테이너 배포, 그 다음에 아르고 CD를 통해서 AWS에 있는 EC2 및 컨테이너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S사에 있는 이건 구독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건 역시 이커머스를 위한 제휴사들의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어요. 이건 역시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업무, 이런 업무들이 있었는데 12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출을 하고 뭐 백엔드 12개,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 등 DB는 9개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Vue.js를 써서 뷰의 라우터 기능을 통해서 업무별로 저렇게 뷰단을 구성을 했고, 또 이스트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중간에 이용을 했죠. 그리고 백엔드 단에는 Node.js를 썼고, 일부 스프링 부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위한 암호화 때문에, 암호화 모듈 때문에 일부 자바를 또 스프링 부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각 업무별로 DB를 분리를 했죠. 개발 환경에서 우리가 임시 개발 환경, 운영 환경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스프린트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정의가 안 되면 상당히 고생을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Vue.js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 기술 스택이고요. 그다음에 Node.js에 대한 스택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했던 어떤 프레임워크와 버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구현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방법론과 그다음에 도구, 그다음에 백엔드, 프론트엔드, 그리고 인증 인가 방식과 게이트웨이는 뭐 이스티오를 썼는지, 과거에 줄을 썼는지, CI/CD는 어떤 도구로 썼고 어떤 방식으로 구현했는지, DB는 분산을 했고 또 어떤 DB를 썼고, 또 프레임워크는 어떤 프레임워크, 뷰단과 백엔드를 어떻게 썼는지, 그다음 로깅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했는지, 서비스 식별은 어떻게 했는지를 각 사례로 이렇게 식별을 했습니다. 네. 예. 좀 시간이 빠듯하게 길게 좀 썼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겠습니다.